예, 이제 뭐 북한에 대한 관심들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북한 뭐 저는 이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그런 안보 이제 전반적인 정세 변화보다도 이제 북한 경제 그 자체, 뭐 북한 경제의 뭐 과거와 현재 미래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남한 입장에서 북한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뭐 전망과 과제 뭐 그런 내용으로서 한 뭐 2시간 가까이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북쪽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혹시 이 자리에 북에서 오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살지 못했던 사람 입장에서 북한을 이해를 한다는 게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시스템들이 다르고 특히 북한이라는 나라를 뭐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지금 뭐 농구 대회로 갔다 온 사람들, 그러니까 남북 교류 협력이 이제 조금 관계가 풀리면서 이제 조금씩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지난 한 10년 동안은 북한에 가는 것조차도 방북조차도 되게 불가능했던 그런 시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그러니까 북한에 관한 동영상 몇 개를 보면서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을 자극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자료는 크게 봐서는 2가지 정도입니다. 오늘날의 북한 경제는 여러 가지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서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북한 경제인데 뭐 크게 봐서 뭐 2개의 얼굴이라 그러면은 하나는 이른바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무너진 모습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처참한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하나고 또 반대쪽으로는 뭐 그거는 별개로 뭔지 모르게 조금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내지는 좀 활력을 가져가는 부분들, 이른바 시장이라는 부분들, 그 2가지인데 뭐 동영상을 구하는 특성상 전자의 것은 상대적으로 적고 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은 지금 여기도 나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만일 북한을 가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배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비행기로 가실 확률이 되게 큽니다. 자, 그럼 비행기로 북한을 갔을 때 처음의 북한의 인상은 뭐냐? 이 동영상의 제목 자체에도 그렇듯이 민둥산입니다. 산에 나무가 없는 그 장면들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을 다녀온 분이 그러니까 비행기 위에서 지금 이제 사다를 내려 찍으면서 사진들을 유튜브에 올린 거 보시면 됩니다. 이쪽 지역들 같이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만은 이제 여기 산에 나무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나무들이 거의 없는 지역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산에 나무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뭐 북한에 비행기를 타고 쭉 내려다 보면 되게 놀라게 됩니다. 남에 나무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남북한 당국 간에 4.27 남북 정상선언 이후에 남북한 당국 간에 교류 협력을 하고 있죠. 3개의 분야입니다. 하나는 철도, 하나는 도로, 하나는 산림이 바로 북한의 그런 황폐화된 산림의 복구에 대한 필요성들을 북한도 느끼고 있고 남한도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던 부분들입니다. 자, 2번째 동영상은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 나옵니다만 평안남도 순천시라는 곳입니다. 뭐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퀴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런 겁니다. 남쪽에도 순천이 있고 북쪽에도 순천이 있습니다. 즉 남한에도 전라남도 순천시가 있고 북한에도 평안남도의 순천시가 있는데 그 순천시에 있는 이 공장이 야구장의 몇백 배 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인데 북한에서 1990년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공장들이 다 스톱을 합니다. 각종 원자재들이 부족을 하고 특히 에너지가 부족을 하게 되면서 대규모 공장들이 하나둘 서게 되고 그런 공장들이 북한 전역에 있는 공장들의 전체 절반 정도 된다고 하면 별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순천에 있는 비난론 공장인데 엄청난 그 규모의 공장이 가동이 멈추게 되면서
폐허로 변해버립니다. 공장 자체가 폐허로 변해버린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나오죠. 야구장에 약 467개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벨트 컨베이어 자체가 이제 녹이 슬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건물 앞 부지가 이제 옥수수 밭으로 이제 나그네버린 형태가 되고요. 아까 보신 것 지금 비슷한데 보면 다 공장의 건물들만 남아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안에 기계 설비들 전혀 없습니다. 근데 기계 설비들이 어디에 갔느냐? 노동자들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기계 설비를 다 뜯어다가 중국에 팔아서 깡냉이 옥수수를 바꿔 먹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관들만 남아있지 내부는 지금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2009년에 찍은 건데 2016 현재, 지금도 18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큰 대규모 공장이었는데 전혀 가동이 안 되면서 폐허로 변해버린 것들이 북한의 공장에 못해도 절반 이상은 되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입니다. 나중에 그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북한의 이제 새로운 모습들입니다. 이른바 이제 시장화라는 모습인데, 근데 그 시장이라는 것들도 되게 우리가 여러분들 세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릴 때 봐왔던 재래시장들, 그러니까 현대적이지 않은 전통적인 시장들 같은 재래시장에서부터 그러니까 현대적인 유통시설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유통시설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경제 방식으로 움직이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가리킨다는 것, 그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청진이라는 지역입니다. 함경북도 도 소재지가 있는 청진의 그 장마당 종합시장 내부 영상인데 이게 몰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화질 상태가 안 좋습니다. 흔들립니다. 자,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에도 조금씩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거를 찍는 사람 자체도 그 장마당에서 어떤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좀 놀라는 장면들도 꽤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먹거리에서 넘어서서 고급 가전제품들, 그 다음에 고급 가구들 같은 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공장 안에 개인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른바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만 보면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전쟁 직후의 어떤 그 거리들을 보는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그 음식점들을 이제 다 팔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게 뭐 당연합니다만 국정 가격이 아니고 다들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죠. 이렇게 먹거리들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시장을 생각하면 유통시설들만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장이라는 것이 시장 경제 방식으로 특히 국정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격으로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고 여기서 지금 하나 보시는 게 시외버스 사업장들입니다. 일단은 짧게 보시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동영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촬영팀의 발길은 북한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어진다. 최초로 공개되는 버스터미널 영상. 그동안 몇 개의 도시에 그쳤던 버스 운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장사를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면서 시외버스도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요금은 거리와 도로 사정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실제 요금은 공식 가격의 몇 배에 달한다. 현재 버스가 운행되는 도시는 49개. 갈수록 노선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 나레이트가 이야기를 했듯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서 이 영상은 아주 중요한 영상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우리 남쪽 같으면은 사실은 그냥 일상 보통에 있는 그냥 시외버스 터미널로 보면은 됩니다.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 저게 자리로서의 의미가 이제 대단한 부분들이 저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평성이라는 지역입니다. 평양의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인데 북한에서 최대의 도매 시장이 있는 지역인데 그 평성에서 전국을 이어주는 버스망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49개 노선이었죠. 그러면 한 개 노선당 예를 들어 버스가 못해도 2대, 3대, 4대가 있다 그러면은 평성터미널에 보통 한 100대 내지 200대 정도의 버스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100대 내지 200대의 버스 중에서 순수한 국가 소유의 버스는 몇 대 정도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저 버스 중에서 순수한 국가 소유 많아봤자 한두 대입니다. 나머지 전부 90몇 대 내지는 거의 200대에 가까운 거의 모든 버스는 다 민간 소유입니다. 사적 소유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적 소유가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저 버스 소유자들은 예를 들어 중국에서 되게 수입을 하는 버스인데 저 버스 하나 수입하려고 보통 몇만 달러 내지 몇십만 달러를 자기 돈을 투입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적 소유를 허용을 받지 못하고 다만 조건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각종 기관 기업소의 산하인 거라 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버스인 것처럼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청이 가지고 있는 버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버스, 내지는 이제 민간 기업과 같은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버스인 것처럼 법적으로 포장을 하지만 실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뻗어나가는 것들입니다. 민간의 업자들이 국가가 결국 이제 공식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망을 제공을 못 해준 상황에서 민간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구책 차원에서 돈을 들여서 버스를 구입을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나레이션이 사실은 약간 잘못되는 부분들에 대해 공식 가격이 몇 배라고 했는데 그 버스판 그 요금표에 찍힌 거면 공식 요금의 몇십 배 정도 됩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게 바로 시장 가격으로서 움직인다는 부분들이고 따라서 북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마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예를 들어서 세외버스 사업자도 그렇고 앞으로 보여드릴 다양한 그런 형태의 유통, 요식업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소유이지만은 공식적으로 개인 소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만 기관 기업소라는 이제 중간적인 형태들, 보통 중국의 기업개방 초기에 향진기업이라는 것들이 이제 집단적인 소유로 이제 포장을 할 때 썼던 용어들인데 그걸 북한에서 그대로 씁니다. 뭐냐? 사회주의 모자를 씌워준다. 내지는 붉은 모자를 씌워준다는 것들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기업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고, 다음에 보실 동영상 같은 것들도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길거리 매대, 청진이나 다른 지역에서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현대화된 형태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kimbap, gogi opsi, gogi opsi, gogi opsi, kiran. Rumah mana ya? 2,500. Dua. Tuge. 5.000 kasih 2. Roti semika? Aku satu dong. Kenapa? 자, 이제 조금 여기도 나왔고 계속 앞으로도 보실 이제 동영상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를 찍은 분이 이제 인도네시아 분인데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김밥을 사 먹는 겁니다. 사 먹는데 김밥 한 줄이 2,500원이죠. 근데 북한인 주민들이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보통 일반 노동자들이 한 3,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수준들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그 줄에도 그래서 나와 있었죠. 김밥 한 줄조차 일반 서민들은 사 먹지 못하는 엄청난 가격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북한의 사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지금 월급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그러니까 배급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쌀에 대해서 배급을 주는 것이 국가가 정상적으로 배급을 주면은 1kg에 40원인데 시장에서 쌀 1kg를 살 때 그러면 5,000원에 삽니다. 그건 100배 가까운 가격들인데 그러면 그 시장에 누가 사 먹느냐? 일반 주민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주민들이 국가 월급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시장 경제 활동, 비공식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수입을 획득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되고 실제로 뭐 아무 그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은 계속 추적을 하고 대충 축적된 바에 따르면은 북한에서의 최저 생계비 정도가 되는 게 최저 생계비가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월급이 3,000원인데 최저 생계비가 10만 원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가 공존을 하게 되는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 국정 환율과 시장 환율이 엄청난 괴리 속인데 이 두 개가 공존을 하는 국가에서는 모든 거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과거에 중국도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건데 외국인들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보실 이제 동영상들이 계속 그런 유사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는 이제 북한에서의 이제 그 새로운 형태, 특히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유통시설들이 들어서는데 재미있는 것이 그러니까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는 공간들인데 다 이게 국영부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장마당이 아닌 국가가 그러니까 국영부문들이 운영하는 유통시설들인데 다 전부 다 국정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몇 가지 사례들을 같이 더 보시겠습니다. 예. 보통 길거리 이제 매점 매대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림에대해서는 손님들이 제일 많이 오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봉사해드립니다. 손님들이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제일 많이 빙수나 크림을 많이 찾습니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주민들이, 평양의 주민들이 그냥 사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못 사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민들이 사먹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1990년대는 아예 저런 것조차도 거의 없고 그냥 숨어서 내지는 뭐 아주 그냥 그 단속원들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저런 매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2000년, 2년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른바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고 불리는 그런부터는 저러한 매대들이 길거리에 있는 매대들이 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요 바로 앞에도 있는 매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 합법화됩니다.
합법화시키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가는 저런 공간들을 합법화시켜주면서 대가를 받죠. 대가로 뭐 받느냐? 세금을 받습니다. 아까 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일반의 그 종합시장에 불리는 매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시장 경제 활동이 비사회주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 활동이라 그래서 단속을 하고 억압을 하던 것을 2000년대부터는 조금 정책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합법화 시켜주면서 그럼 경제는 조금 살아나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각종 잉여들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다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공식적으로 세금을 폐지를 합니다. 현재도 북한은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이라는 그 자체가 없을 따름이지 각종 사용료라든지 납부금 형태로 사실상의 세금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보셨던 그 매대 여직원이 보셨잖아요. 거기서 운영하는 데도 당연히 세금을 냅니다. 자, 다음 번은 이제 그 북한 계속 보시겠죠. 오늘은 평양 수산물 센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24시간이라고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24시간 동안 그러면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 네. 24시간 그 영업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개념인가 봐요. 예. 편의점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여기가 보통강에 있는 수산물 상점이고. 다른 물건들도 같이 팔고는 있어요. 수산물 상점인데. 그런 느낌으로 편의점 같이. 진짜 편의점 같아요, 그냥. 다양한 걸 많이 팔고 있죠. 대구살, 철갑상어. 철갑상어도 파네. 그리고 이제 뭐 전복, 뭐 조개 이런 거 파는데. 자, 여기 보니까 수치도 조개가 지나갑니다. 뭐 가격표가 3.5달러, 찍히는 게 되게 전복 이런 게 인상적입니다. 이제 뭐 15.8달러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왕새우가 뭐 10달러, 북한 돈으로 8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비싼 것 같이 느껴지죠? 8만 원이면. 그러니까요. 달러로 치면 싼 편인 건가요? 달러로 치면은 뭐 좀 싸기도 하고 뭐 비슷하기도 하고. 우리 달러 계산하듯이 하면 되는 건가요? 15.8달러면 18,000원? 예. 종류가 이게 네. 되게 다양하네요. 네. 좋았고요. 여기 초콜릿도 보이네요. 그죠? 도라에몽. 도라에몽. 네. 북한에 왜 도라에몽이 네. 있지? 담배도 있다. 담배. 네. 그리고 진짜 편의점 같네요, 여기는. 네. 24시간 편의점인가 보다 정말. 그러니까. 고기만두를 보면서 그 남새만두, 채소만두가 있냐, 야채만두가 있냐 이거 물어봤어요. 딱 편의점. 여기도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만 실제로 북한이 공식적으로 강하네요. 2013년도부터 24시간 그래서 운영하는 5달러, 가게들이 뭐 등장을 하게 됩니다. 5.5달러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kg. 지금 붕어 산 가격이 네. 6,000원, 6,000원 그래서 이게 환율이 이제 그 북한 돈 8,000원이 1달러예요. 그래서 이제 한 4만 원 정도라고 해서 이제 북한 돈 4만 원 미화로 이제 5달러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데 국영수산상점입니다. 국영부문들입니다. 민영부문들이 아닌데 국영부문인데 그러니까 끝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1달러가 북한의 시장 환율이 지금 8,000원 정도 되는데 그 시장 환율이 적용되는 공간입니다. 국정 환율은 뭐냐 하면 1달러 11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농구단이 이제 가가지고 고려 호텔에서 묵었는데 그 고려 호텔에서 묵은 사람들이 전원에 따르면 고려 호텔 같은 데서는 국정 환율만 적용을 합니다. 아주 일부의 공간에서만 국정 환율을 적용하고 나머지에서는 거의가 다 시장 환율을 적용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죠. 시장 환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결국 국정 환율과 몇십 배 정도 차이가 나고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이 또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이게 시장 환율과 시장 가격 공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어서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발광적인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조선에서는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영영도리가 신화적인 건설 사업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선의 자강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일떠선 영영도리는 세계 건축 발전 추세로 되고 있는 에네르기 절약 기술, 록색 건축 기술이 도입된 것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여명거리는 살림집을 비롯한 모든 건축물들이
녹색 환경 속에 배치되어 있는 거대한 공원 속의 거리입니다. 유명구리의 원림록 면적은 25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잔디 면적은 15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이번에 그 유명구리를 새로 건설하면서 보다시피 50여 종의 3만여 그루의 나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런 그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그 대규모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왜 우리들에게 눈을 들게 하면은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선전이 됩니다. 항상 보면 여명거리도 그런 미래과학자 거리,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종의 뉴타운 건설들이죠. 도심 재개발 뉴타운을 건설하게 되면 항상 시작할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에도 그렇고 끝날 때도 항상 최고 지도자가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면서 정치적인 업적으로 치적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하고 전혀 이게 뒤질 게 없는 아주 현대적인 아파트고, 특히 올해 건설한 여명거리라는 것은 녹지가 워낙 많은 정말 좋은 곳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저 아파트를 짓는데 돈이 어디서 들어갔을까?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이런저런 정황과 그리고 이제 여러 증언들을 모은 바에 따르면은 저 아파트들을 짓는데 들어간 돈, 국가 돈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은 민간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뭐 아파트 사가지고 등기부 등해서 자기 완벽한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입사증이라 그래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그 조그만 그 서류 종이 쪼가리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토대로 주택이 매매가 됩니다. 대규모로 매매가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여명거리와 같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못해도 3분의 1이 다 거래가 되었을 거고, 대충 지금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거래 아까 저 정도 대가 되면은 못해도 뭐 한 2, 30만 달러 정도로 거래가 됩니다. 우리 같으면 한 2, 3억 정도가 되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북한에서 사적 자본과 민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 영역들인데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들이 실제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한 이제 그 모습들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여기 엔터 평양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짧은 건데 외국의 여행 사이트인데 북한에 놀러 오세요라고 이제 그 광고하는 문구인데 짧은 한 20초 정도가 되는데도 임팩트가 꽤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네, 하나 더 뒤에 것도 보시죠. 네. 조금 전에 보셨던 장면은 조감도가 아니고 실제 상황들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라고 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게 평양이기 때문에 뭐 윈도우 도시라는 특성들도 뭐 무시를 못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것 자체도 하나의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조금 뭐 북한에 대한 이제 상상을 좀 보셨고, 이제 PPT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 경제가 지금 어떤지 한번 보고요.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개혁 개방이라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되게 이제 경제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개혁 개방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남북 경제 협력 여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고, 뭐 최근의 정세 변화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남북 경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특히 이제 핵 문제가 거의 해결되는 아주 좋은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남북 경협은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뭐 거기에 대한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러한 상황 자체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또 과제를 던져주는지 뭐 잠깐 말씀을 나눈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은 어쨌든 아까 이제 그 민둥산과 폐허가 된 공장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사회주의 경제 붕괴의 여파로 처참하게 추락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사회주의 경제 그 자체가 7, 80년대부터 이제 점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것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90년대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북한도 같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고 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99년부터 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남한 경제 같은 경우는 사실 1년만 마이너스 성장을 해도 그냥 뭐 온갖 난리가 나는데 북한 같이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그러면 그 상황이 과연 어떨지 되게 상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의 GNI 국민소득은 무려 30% 감속을 했고 그 이후에 조금 상황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는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의 재건은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황들 그런 속에서 김정은 시대를 맞게 됩니다.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이 지금 이제 여기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경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경제가 어려워진다 내지는 경제가 무너졌다라는 것 못지않게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구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거는 좋아지는지만은 또 옛날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새롭게 고민하게 되면서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그리고 북한 관료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일단은 살펴보는 부분들입니다. 북한의 경제 총량입니다. GDP 성장률 추림으로 한번 쭉 봤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그로 보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성장세가 좀 더딜 수 있습니다만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시장의 영향으로 실제로 좀 더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남북한 경제 규모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인구 규모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북한이 훨씬 더 적습니다. 한 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분단 70년 동안의 남북한의 경제 경쟁을 하게 되면서 북한이 경쟁에 져서 북한이 인구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라고 보시면은 곤란합니다. 1945년에 남북한이 분단될 당시의 인구 구조하고 인구 비율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45년 해방될 당시에도 조선반도의 한반도의 전 인구의 3분의 2는 남쪽에 살았고 3분의 1은 북쪽에 살았던 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남북한 간의 이제 그 경제력 격차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명목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인당으로 따지면은 남북한이 한 20몇 배 그리고 명목으로 따지면은 한 40몇 배가 됩니다. 참고로 동서독이 통일이 되기 직전에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 그러니까 명목으로 따지면은 그게 한 9배 조금 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는 동서독 간의 경제력 격차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위기가 이제 왔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 계획 경제가 이제 마비됩니다. 마비되면서 아까도 보셨듯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고민을 하고 때로는 인정도 하다가 때로는 억압으로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대략 한 2010년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시제는 더 확실하게 시장을 용인을 합니다. 단순히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이제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시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들은 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더욱이 지금은 북한 정부가 시장을 견인 주도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가끔 이제 일부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해석들 내지는 주장들을 하시는데 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끌고 간다. 시장이 끌고 가면서 북한 당국 지도부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라는 형태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내지는 2000년대 이야기지 2010년대 정도 가게 되면은 시장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확고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견인한다는 겁니다. 그럼 되게 이상하죠. 과거에는 분명히 사회주의
와 이게 무슨 충돌된다. 내지는 시장이라는 것이 비사회주의 온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실제로 바뀝니다. 바뀐 것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결국 시장이 가져다주는 혜택이라는 부분들, 시장이 어쨌든 경제 전체에 대해서 의미를 가진 부분들, 그리고 북한 지도부 당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니 해도 바로 세금입니다. 시장이 창출하는 각종 잉여들이 어쨌든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세금들을 걸어들이고 있고 이것이 국가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세금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만 각종 납부금들이죠. 그건 못지않게 비공식적인 세금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준조세라는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혁명자금, 정책과제, 사회적 과제, 세외부담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각종 시장으로부터 벌어들인 각종 그것들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북한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와장창 무너지게 되면서 단순히 그냥 어려움을 겪는 것 플러스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어떤 구조가 바뀌느냐?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멈춰서는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90년대에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봅니다. 재미있는 것이 뭐냐 보면은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농업 부분들도 타격을 받습니다만 훨씬 더 제조업 부분들이 더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우린 되게 이제 북한 그러면은 식량난 내지는 기아라는 것들만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 부분들이 더 많이 파괴되었을 거라는 선입관 내지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북한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산업 구조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던 것이 바로 제조업의 몰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북한이 자랑하는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들이 다 전통적으로 키워왔던 육성해왔던 중화공업이 많이 무너졌다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경공업보다도 중화공업의 기반들이 와장창 무너지게 된 것이 바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고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경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의 재건이 없이면 본격적인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 김정은도 다 알고 있죠. 김정은이 지금 고민이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예를 들어 시장이라든지 저런 아파트라든지 그런 유통시설을 가지고는 그런 대로 좀 나아진 거는 분명합니다만은 결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재건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냥 플러스 성장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은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중화공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하지만 중화공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역부족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들. 그 다음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을 테고요. 북한이 이제 그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상황에서도 에너지 부분들은 특히 이런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서도 나옵니다만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측면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거시경제 불안정성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북한이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새롭게 안게 된 고민들입니다. 즉 기존의 계획경제 시스템하에서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문제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도 아니고 환율이 올라가는 것들도 아니었지만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환율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 사적 금융들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공금융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런 것들이죠. 북한 주민들도 예금을 합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절에 조선중앙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물론 그 이자율은 되게 낮습니다. 하지만 예금을 했는데 90년대 초부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주민들이 은행에 가서 조선중앙은행 예를 들어서 태평로 지점이라고 치죠. 그런데 가서 이제 자기가 예금 행거를 찾으려고 했더니 은행 직원이 하는 말, 좋아, 네 예금했는 건 맞아. 하지만 은행에 돈이 없다. 국가에 돈이 없다.
그래서 얘한테 예금을 줄 수 없다. 돈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뻥치죠.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 인터뷰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되게 감을 잡기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감이 잡힙니다. 즉,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이 워낙 엉망이 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예금 인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딱 바뀌게 됩니다. 어떤 데냐? 은행, 이거로 예금을 해서는 안 되는 곳. 내지는 북한 주민들이 이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머저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사람은 1등 머저리. 라는 표현들을 하게 돼요.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곳이 이제 결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냥 아주 기피 대상들이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은행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은행 뭐 갈 일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 사이에서 서로 사적으로 돈을 좀 주고받든지 아니면 보통 주민들이 이제 저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저축을 하느냐면은 가장 많이 저축을 하는 게 자기 집에 쌓아두고 됩니다. 보통 많이 하는 것이 뭐 산에 같은 데 묻어두는 사람들도 나옵니다만 보통 많이 하는 게 자기 집에 구들장을 팝니다. 구들장을 파가지고 이제 돈을 묻어두는 것들을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면에서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이 바로 이제 아까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북한 돈입니다. 이게 이제 2009년 화폐 개혁을 하고 나서 이제 생긴 돈으로 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이제 바로 이른바 달러라이제이션입니다. 즉 자국의 화폐가 완전히 그냥 무시당하면서 외국 화폐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되고 이게 이제 최근에 약간 진정되긴 했습니다만 오늘날의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현상들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국 화폐는 똥값이 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북한 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지금 김일성 주석 초상화가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북에서 오신 분 말씀 들어보면은 자기네들 이런 조선 돈, 북한 돈을 워낙 자기네들이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가끔은 누가 그런다 그럽니다. 자기 돈 쳐다보면서 아이고 수령님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셨어. 어떻게 이러다가 천대받는 신세가 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 돈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미국 돈이나 중국 돈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국경지대,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국경지대가 많은데 2009년도 화폐개혁 이후에 외화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여기 지금 나옵니다만은 북에서 오신 분들이 2011년도에 오신 분들이 450번, 2012년도에 넘어오신 분이 200몇 명, 13년도에 넘어오신 분이 8몇 명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시장에서, 종합시장에서 돈을 쓸 때, 물건을 살 때 어떤 화폐를 가장 많이 쓰세요? 라고 여쭈어봤더니 2011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북한 돈을 훨씬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정도 되면 북한 돈이 비율이 훨씬 줄어들고 2013년도에 오신 분들한 사이에서는 이제 역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국 돈을 더 많이 쓴다. 물론 국경지대니까 그런 틀들도 있습니다만은 평양 같은 데는 물론 이제 달러를 많이 씁니다만은 중국 돈도 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혁명자금이라는 용어를 가끔 쓰는데 뭐냐 하면은 지금도 이제 가끔 여러분들께서 김정은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이제 현지 지도라는 걸 합니다. 현지 지도라는 걸 해가지고 어떤 이제 큰 공장이라든지 어떤 사업소 같은 데 가가지고 일단 방문하고 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선물을 줘야죠. 너희들 공장에 지금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다 이야기하는 게 운영 자금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고 지도자가 현지 지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충성의 대가로 혁명 자금을 조금 보태주는데 그 돈이 뭐냐? 다 달러입니다. 전부 다 달러입니다. 북한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 웃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지는 자기 지도자가 북한 돈을 줄 리도 없지만 북한 돈을 준다 그러면은 그냥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그냥 쓰레기통에 쳐박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의 나라 돈이 이제 천대받는 현상들이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남미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시아권의 동남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나타났던 현상들인데 본격적인 체제 전환을 하기 직전에 달러제이션과 위안화제이션이 되면 이게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가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걸 해볼 방법이 없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고민들도 안게 되는 겁니다. 자, 대무역입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경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조금 나아졌다 그랬죠. 조금 나아졌는데 크게 봐서 두 개의 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화고 하나는 대무역의 증가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도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경제 위기 이전에 전체 북한의 대무역이 한 40억 달러 정도가 됐다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화장창 무너지죠. 한 10몇 달러로 그냥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 조금씩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2009년, 10년 정도 되면은 과거 수준을 회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최근에 2013, 14 정도가 되면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올라오게 되죠. 즉 경제 총량은 전반적인 GDP 자체는 과거의 수준을 회복을 못했습니다만은 대무역은 이미 과거의 수준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거는 달리 보면 뭐냐? 대외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물론 뭐 개도국 평경으로 따지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외 의존도가 높아진 부분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여러 나라들과 그렇게 높아진 것이 아니라 2000년대를 놓고 보면은 중국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의 편중된 현상들입니다. 오로지 중국과 한국이란 두 나라만 무역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2008년 이후로 남북 교역이 위축되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위축됨에 따라서는 북중 교역이 확대되고 대략 2010년대 정도가 되면 중국이라는 단 하나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4, 15, 16 정도 같으면은 3년 연속 그러니까 전체 북한의 대무역 의존 중에서 90%를 상회하게 되고 2016년 같은 게 92.5%였고 2017년 같은 경우는 아예 남북 교역조차 없어졌죠.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인 무역입니다. 비공식적인 무역, 밀무역,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 수지까지 다 합치면은 이 수치는 아마 95, 96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럼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의 전체가 100이라 그러면은 그 중에 95, 96을 중국으로부터 의존한다. 그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아무리 북중 간의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결국 그런 셈이죠. 정치적인 부분들하고 이게 경제적인 부분들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해줍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국은 협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북한이 망한다 그러면 자기네들로 피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으로 뭐 예를 들어 통일이 됐다고 하더라도 남한은 워낙 미국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중국 입장으로서는 북한이 망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북한이 망한다 그러면 그 난민들이 우리도 뭐 북에서 오시는 분들이 남한으로 넘어올까 더 많이 걱정을 합니다만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붕괴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 중국으로 대거 유입될 것을 걱정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에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고 북한도 상당히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중국이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은 국경을 그러니까 북중 접경지대를 사실은 뭐 봉쇄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만은 그냥 가정을 해보는 것들이죠. 언어로서 실제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중 접경 지역을 3개월 정도 봉쇄한다 그러면은 북한 손들 겁니다. 손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북한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이제 김정은 시대 개혁 개방과 전망입니다. 자, 북한 경제의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보셨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현대의 문제 의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른바 이제 사회주의 경제의 그런 문제를 극복을 하기 위한 뭐 대안으로서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이른바 개혁 개방이라고 이야기되죠. 뭐 보통 중국식 모델이라기도 대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체제 전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사회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특히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위한 개혁 개방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 과연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사실은 뭐 좀 두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진전되어 왔고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에는
아버지 김정일 시대보다 개혁개방이라는 게 분명히 진전됐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이제 중국의 그런 본격적인 개혁개방 수준까지는 당연히 이르지 않았다는 것들, 두 가지 측면들이 동시에 나올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처럼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를 하고 정상국가로 되겠다. 정상국가로 되는 것은 사실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이 되겠다라는 이야기고, 거기에는 사실 개혁개방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핵 포기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폼페이오라는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CVID를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CVID라는 표현이 안 들어간 것을 가지고 과연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했던 것과 똑같이 북한이 개혁개방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냐, 앞으로 계속 그러면 저희들이 개혁개방을 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 사실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일단은 우선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추진 과정은 일반에게는 많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2011년 12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난 직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요 이제 표가 이제 된 부분들인데, 대체로 봐서 2011년 28일 날 하고 나서 경제관리 방안 제시합니다. 자,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이제 밑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북한에서 이제 내각 상무조라고 이야기된다. 이게 이제 북한의 그 전반적인 문화에 중국 문화가 딱 침투해 있는 단적인 예들인데, 그러니까 상무조라는 표현은 남쪽에서도 안 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중국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중국에서 상무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이거는 이제 남쪽 같은 경우는 영어가 많이 들어와서 뭐 그런 탓들도 있습니다만, 이른바 태스크포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개혁 내지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 방안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28 방침이라 그래서 2012년 6월 28일 날, 즉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취임을 한 지 한 2달 만에 국내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6.28 방침이라는 걸 하고 있다더라라고 이야기되면서, 그 이후로도 뭐 종종 6.28 방침이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경제개혁인 것처럼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6.28 방침은 실체가 없습니다. 즉 6.28 방침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것들이죠. 대신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530 담화라 그래서 김정인이 2014년 5월 30일에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실체가 확인되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2년 9월부터 상업 부문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농업 부문, 기업 부문을 해서 약간의 시험 조치를 취한 이후에 20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인상적인 것이 사업 부문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현대적인 유통시설을 짓되 그 현대적인 유통시설, 국영 부문들의 유통시설들이 국정가격 계획 경제 방식이 아니라 시장 가격, 시장 경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 2012년 9월 이후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 짧게 보여드렸던 부분인 것처럼 기본적으로 북한에서의 현대적인 유통시설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아까 북한에서 수산물을 파는 편의점 이야기 나왔던 그런 류들이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 많이 못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광복지구 상업중심, 낙원백화점과 같은 현대적인 유통시설, 우리 이마트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부는 백화점까지도 보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국영 부문들, 그 다음에 제조업 부문들, 농업 부문에서도 이러한 개혁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혹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그리고 포전 담당제라는 이름으로서 우리들에게 종종 알려지고 있는 김정은 시대의 개혁적인 조치들입니다. 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보통 우리가 북한의 시장화 내지는 경제개혁을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이제 북한 경제개혁의 한계성, 제한성의 대표적인 근거가 뭐냐? 제도화의 수준이 낮다.
특히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즉 이러한 경제 개혁들을 각종 법을 개정을 함으로써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들입니다. 김정일 시대의 7.1 관계 가신 조치 때는 법으로서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실제로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는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나서 바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뿐만 아니라 각종 당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우리 집 경제관리방법 그리고 새로운 그 경제관리 체계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김정일은 2002년의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어도 특히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해서 뭐 자세한 것은 좀 기술적입니다만 읽어보시면 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그 공장기업소에 대해서 권한을 많이 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사회주의 계획정지라는 것이 이른바 지표라 그래서 기업이 달성해야 되는 각종 과제들을 수치로 표시한 것들을 중앙에서 이제 명령적 지표로 인해서 주는데 그것을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과거에는 100 정도를 줬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한 그 20, 30 정도밖에 안 주는 거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생산을 하라는 겁니다. 단 전제는 뭐냐? 국가가 돈이 없다. 그리고 각종 물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중앙이 지표로 내려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자재를 보장을 합니다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알아서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이 말 그대로 자력갱생해서 물건을 생산하라는 것들이 방침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자력갱생으로 이제 그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꼭 그것이 시장 경제 가격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했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확고한 태도를 취합니다. 즉 국가가 원자재를 공급해주지 않고 국가가 자금을 안 주는 그러한 생산물도 특히 기업 스스로가 어떤 형태로든 원자재를 조달을 해서 물건을 파는 것들은 다 시장 가격으로 생산하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게 또 하나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이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업소가 각종 가격 제정권과 판매권을 가지게 되고 농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국가가 농산물이 있으면 국가 수매를 기본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수매하고도 남는 것들은 국가가 이게 그러니까 주고 난 이후의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농장 스스로 가격을 결정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해석할 때는 이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개혁들이 더욱더 진전되는 것들이고 특히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들이냐 하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에 뒤에 나와 있나? 맞았구나. 기본적으로 그 시장이라는 것들을 허용을 하는데 과거에는 시장이라는 것이 계획경제 밖에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계획경제 안에 있는 존재, 특히 계획화 시스템 안으로 편입을 시켰다는 측면에서 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7.1 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그 개혁 조치들보다도 많이 앞섰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한데 안타깝게도 하나의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만 그 법령이 두꺼운 책자가 나옵니다. 2016년도에 나오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이란데 경제 관련 법정들이 뭐 한 열 몇 개, 20몇 개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법령의 조항 그 어디에도 시장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으로 봐서 이게 다 시장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짐작을 합니다만은 시장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북한이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법으로서 나옵니다만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꽤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국가가 과거와 달리 현물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국가가 현물 분배보다는 또 과거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종종 관찰되면서 국가가 약속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느냐 의문시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그런 또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되게 야심차게 나름대로 설계를 하면서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안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아마 북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들이 이제 경제개발구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경제특구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경제특구를 이제 김정은 시대로 오면 경제개발구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옵니다만은 과거 김정일 시대에 가면은 경제특구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게 내 귀퉁이에 불과합니다. 신의주, 황금평, 신의주 하다가 안 됐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나선, 그 다음에 여기는 금강산, 남쪽과 하는 개성. 그러니까 국토의 내 귀퉁이에 있는 것들 정도가 경제특구의 전부였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몇 개를 와장창 경제특구로 만듭니다. 물론 이름은 이제 경제개발구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2013년도에 대거 등장을 하고 15, 16년도에 일부 좀 보충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이거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렇게 많이 해도 되나? 특히 이제 이러한 전부 그냥 국경지대뿐만 아니라 내륙지대들까지 꽤 많이 경제개발구를, 경제특구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특히 북한에서 평양은 자기네들 용어로 하면 저겁니다. 혁명의 심장부입니다. 그만큼 중시하는 곳이고 경제특구 같은 거는 꿈도 못 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이 2013년도에 평양에 있는 은정첨단기술개발구라는 것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들 받아들이겠다. 거기 들어와서 외국인 투자하면서 우리들하고 합작을 하든 단독을 하든 어쨌든 거기에는 특별한 관리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들이 되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작년 말 2017년 12월 달에 강남경제개발구라는 걸 발족합니다. 똑같이 우리 강남 개념들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북한에서 이 평양시 강남군이라는 지역은 도시민들에게 채소를 공급하는 곳들이고 이게 뭐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정은 시대는 성과는 그렇게 나진 않았습니다. 사실 20몇 개 개발구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가들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개점 휴업 상태가 되고 나머지는 활동을 합니다만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꾸준히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원산 금강산 관광특구는 보셨죠. 특히 이제 북한 매체들이 원산이라는 지역을 요새 많이 집중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게 이제 김정은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원산이 제2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애착도 많고 그래서 관광지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혹시 된다 그러면 이 은정이라는 지역이 평양에 있는데 남한 자본을 받아들일지 중국 자본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양 안에 특구로서 실질적으로 작동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여기가 첨단 기술 개발구라고 보면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로 따진다면 이제 대충 용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자상가 내지는 IT 단지들이 좀 IT 기업들이나 그런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고, 아마 김정은은 그런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은정 첨단 기술 개발구를 북한의 실리콘밸리 혹은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중관촌으로 키워보고 싶은 생각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하고 실제로 그만큼 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은 진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첫 번째,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혁 개방이 지금보다는 진전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국제금융기구의 IMF, 월드뱅크에 가입을 해서 각종 금융 지원도 받고 특히 이제 북한의 얘기 나옵니다만은 100억 내지 150억에 달하는 대외 채무도 경감받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국제금융기구가 발급을 하게 되면은 민간 투자들이 해외 민간 투자들이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좀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북한은 이제 이런 시장화 경험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좀 관리를 잘한 것들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들도 뭐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면은 대충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인구가 지금 2,500만인데 2,500만 북한 인구 중에서 개혁개방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은 아마 김정은일 것입니다. 뭐 아주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김정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김정은의 뜻을 뒷받침해 줄 만한 테크노크라트들, 실무 그룹들이 그렇게 충분히 성숙되지도 않았고 갖추어지지도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북한 스스로 풀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남한이라든지 국제사회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나옵니다. 보통 이제 북한 핵 가지고도 그런 이야기 하죠. 뭐 CVID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들로 나옵니다만은 그거와 쌍을 이루는 것이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것을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럼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이 잘 되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종의 북한의 개혁개방 역량 혹은 북한의 경제개발 역량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은 대충 의지는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의지와 역량이 일단 엇박자를 내게 되면 이게 잘 굴러가기가 어렵죠. 그럴 때 결국 남한이나 국제사회에서 그런 역량을 보충해주는 역할들, 특히 이제 이런 거는 뭐 제재와는 별 상관이 없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북한이 워낙 이게 자존심이 강한 나라라서 주체의 나라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한으로서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최근의 남북 경협 이제 조금 속도를 더 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뭐 남북 경협의 그런 뚜렷한 여건 변화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최근의 정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한 비핵화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정말 기나긴 여정이 험난한 여정이 끝나는 무사히 진행되는 상황이 되면은 정말 남북 관계도 크게 변하고 그리고 남북 경협도 뭐 아마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비약이 될 것입니다. 그걸 보통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신남북 경협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변화나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되면서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친하게 되는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의 저성장 기조를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통일이 이루어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이 우선식으로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제재가 막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재라는 것은 뭐 가까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질려버릴 정도로 많고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스스로 미국이 일종의 양자 제재로서 그냥 미국이 단독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국제사회의 힘을 빌어서 특히 유엔의 힘을 빌어서 다자간 제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한 바로 4월 후부터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표가 정말 칸이 모자라서 다 못 썼습니다만은 몇 개나 되는 각종 법들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로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략물자 문제라 그래가지고 어떤 뭐 IT 기구들이 북한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민용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만 군용으로 같이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미국이 관리를 하면서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외원조법 같은 경우는 미국이 국제금융기구 IMF나 월드뱅크에 대해서 원조를 받는 것을 금지를 해버리고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딱지를 해준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정상교육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고관세, 수입 금지적인 고관세를 설정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이 옛날이었습니다. 2016년 1월 이전이었고 2016년 1월 이후에는 미국 스스로도 뭐 제재법을 합니다만 특히 이제 국제사회의 유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결의안을 만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여기 나오죠. 석탄 수출도 안 된다, 뭐 납도 안 된다, 섬유 의료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북한의 수출의 전체 수출의 한 90% 정도를 거의 막아놨고 조금 더 지나니까 북한이 수입하는 것들도 원유도 안 된다, 석유 제품도 안 된다, 기계류도 안 된다, 철강 금속도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식으로 북한의 수입도 뭐 한 7, 80% 이상을 금지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그 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큰 그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북한과 무역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금융 지원을 받는 것 그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발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지금 이제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큽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이 그 핵을 폐기하는 프로세스가 진전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제재들도 풀려나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직은 모릅니다. 모르죠. 이제 지금 폼페이오라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폼페이오가 어제 북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좀 더 비핵화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이제 취하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제재가 해제될 날들이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북 간 당국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철도 도로 연결이라든지 산림 뭐 녹화를 위한 것들 그것도 지금 직접적으로 뭐 남북 간 철도 도로를 연결하거나 뭐 현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를 위한 조사 사업 현장 조사를 하는 그 정도 수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재가 풀리고 나면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제재가 풀리는 것을 뭐 제가 그냥 몇 가지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대부분 북한에 대해서 무역과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제재를 발동시킨 것은 이것과는 무관합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이제는 2016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국지 그 유엔 차원의 대북 무역 투자 금지에 사실상 저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오이사를 풀 수도 어려운 상황으로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들이 풀려 나가야 됩니다. 대북 무자 투자 자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접근이 풀리고 그 다음에 전략물자 반출이 해리고 미국 시장이 풀리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순차적으로 가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1단계 가게 되면은 뭐 기존에 했던 것들을 할 수 있고 2단계에 가서는 아주 소규모 투자를 하고 인프라 투자도 사실은 3단계 정도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규모 투자 같은 것들은 3, 4단계 가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되느냐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참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만 저희도 솔직히 모릅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 미루어 본다 그러면은 대체로 봐서 3단계 정도가 되는 시점은 대충 북한과 미국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시점들이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2년 반 남았는데 2년 반 정도의 비핵화가 뭐 상당 정도 진행해서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제재를 푸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말기까지 국교 정상화가 될지 안 될지 뭐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뭐 그거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만 뭐 상황은 알 수 없는 것들이고 어쨌든 시간을 두고 이런 순서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2단계, 3단계가 뒤바뀌거나 내지는 2단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3단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뭐 개념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남북 경협에 대한 수요는 그죠. 북한이 이제 경제 개발을 한다 그러면 베트남 모델로 간다고 했는데 뭐 사실은 베트남 모델이라는 게 크게 다르진 않죠. 중국과 조금 다른 게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내 저축이 워낙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국내 저축보다는 대외 원조 물론 FDI도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원조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 등등으로 베트남 스스로 중국과 차별되는 부분들이 약간은 있습니다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한식 모델이 되지 않을까. 물론 크게 봐서는 중국, 베트남과 비슷합니다만 좀 더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 북한식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남북 경협 시대를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이제 제재 3단계, 4단계 정도가 되면은 전혀 다릅니다만 이제 국제사회의 민간 자본들이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자본도 들어오게 되고 일본 자본들도 특히 일본은 수교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올 수 있고 이유는 사실은 뭐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뭐 낙관적인 상황까지 다 봤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당분간 남과 북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 공존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통일이라는 것은 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만은 뭐 달리 본다 그러면은 멀더라도 확실하게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북한은 당연히 따로 살기를 원합니다. 합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쨌든 지금은 공존을 우선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설령 시간이 흘러서 통일을 달성한다고 하면 이제는 민족주의라든지 순혈주의에 기반한 통일이 아닐 겁니다. 세계화 시대의 통일이고 특히 다양한 해외의 주체들, 뭐 정치, 경제, 사회 주체들과 함께하는 통일이 될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평양은 당연히 우리는 지금 도저히 상상을 못합니다만 엄청난 국제도시, 개방적인 도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체제와 안전 그리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평화체제라는 부분들은 이러한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한반도라는 것들이 뭐 우리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도 엄청나게 많은 해외의 주체들이 다국적 기구를 포함을 해서 어쨌든 많은 서양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평화체제고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해외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면 한국은 원 오브 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것들도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뭐 그러한 형국들이 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앞으로 상황이 좋아져서 남북한 간에 기존의 사업을 그냥 재개하는 수준에 넘어서서 새로운 주체들이 편입이 되면서 남북 경협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상황이 되면은 안타깝게도 해외의 모든 국가들이 다 뛰어드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지금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서 한국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올입니다. 올. 전지전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만 이제는 원 오브 댐에 불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오히려 북한이 주체로서 북한 스스로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측면들이 비관이라 그러면 또 다른 걸 보면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개혁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에 편입된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그 통일을 가로막았던 내지는 어떤 형태로든 남북 간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남북 간의 이질성, 특히 체제의 상이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질성들은 해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북한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중국이나 베트남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뭐 체제 전환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혁 개방이 진전되면서 우리와 비슷하게 되는 뭐 그러한 상황들이 된다는 것 자체는 또 긍정적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달리 조금 멀리 돌아갈지는 모릅니다만 그것이 또 어떻게 뭐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들은 나중에 생각하고 당장은 통일보다는 평화 공존을 우선시해야 되는 상황들이 보다 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남북 경협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네.